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공공외교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공공외교 개념은 한국만의 독특한 특색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이 공공외교가 한국에 도입된 역사와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공공외교는 2010년부터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2016년에 공공외교법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제도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외교가 도입돼서 실제 법제화되고 운영된 데는 10년이 조금 넘는 기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가 굉장히 짧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로 되게 되면서 이 공공외교 개념을 둘러싸고 논쟁이 치열하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선진국과는 좀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만의 독특한 개념을 가지고 그것이 정확한가 아닌가, 사업으로 됐을 때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기에는 굉장히 급하게 진행됐다는 거죠. 특히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중심의 공공외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개념이 정부 중심으로 됐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공공외교법에서 제도화가 되면서 그 안에 규정된 내용이 공공외교의 개념 그리고 분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는 공공외교의 개념과 이 분류도 역시 외교부가 공공외교법에서 시도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공공외교라고 하지만 이 한국의 공공외교는 지금까지 있었던 다양한 외교 형태들을 공공외교로 재정의하면서 혹은 공공외교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재분류를 해서 이 공공외교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개념이었다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공공외교이다 보니까 외교부가 법제화하는 데 있어서의 공공외교 개념이 한국에서의 독특한 개념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외교부는 공공외교를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기본적으로 외교부가 추진하는 것은 세 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문화공공외교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식공공외교, 세 번째로는 정책공공외교입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 분류하는 마지막 네 번째는 기여공공외교입니다. 물론 외교부 산하 기관의 하나입니다만은 국제협력단이라고 하는 코이카가 중심이 돼서 이 기여공공외교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외교부가 법제화한 공공외교법에 근거해서 1차 공공외교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게 됐고 여기에서 나타난 것이 결국은 공공외교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개의 중요한 공공외교를 말했습니다. 먼저 문화공공외교입니다. 문화공공외교란 풍부한 한국의 문화자산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이 문화공공외교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식공공외교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이해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한국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정책 공공외교는 한국의 정책, 그것이 외교 정책이 될 수도 있고 통일 정책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정책들이 있겠죠. 그것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그들이 한국의 정책에 대해서 우호적이 되게끔 하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에 있어서의 공공외교의 개념은 결국은 한국의 국격 및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문화, 지식, 정책을 활용해서 공공외교를 만든다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차 기본계획 기간에는 공공외교의 추진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외교를 누가 추진하느냐, 어떻게 추진하느냐,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추진 체계 안에 포함이 되게 됐고, 또 그것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공공외교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을 통해서 또는 연구자들을 통해서 공공외교 연구를 하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폈고요. 또 공공외교가 제대로 됐는지를 평가하는 평가 체계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책 집단 내에서 공공외교가 소통이 되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공공외교를 정책으로서 추진한 것이라면 또 국민들에게도 공공외교를 확산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공공외교, 영어로 Public Diplomacy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이상하죠. 공공? 이게 뭘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라는 용어로서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의 공공외교 개념, 말씀드린 대로 문화공공외교, 지식공공외교, 정책공공외교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공외교입니다. 문화공공외교는 그 목적이 선진 문화국가로서의 매력을 확산한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공공외교에 있어서 선진 문화국가 한국의 매력이 뭐냐, 그것을 전 세계에 펼친다 하는 것이죠. 풍부한 문화자산, 역사를 포함해서 다양한 문화자산을 활용해서 외국인들에게 호감도를 증진시키고, 그리고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 외국인의 것들도 같이 받아들이면서 쌍방향의 문화교류를 통해서 소통을 강화한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공공외교를 위해서 외교부는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요. 수교 기념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가령 한국과 이스라엘이 2022년에 수교 60주년이었습니다. 이렇게 60주년을 맞이하면은 그 기념하는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원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는 수교 기념 또는 주요한 외교적인 계기를 기념하는 것을 문화 공공외교로 새롭게 인식해서 진행을 했다는 것이죠. 재외공간에서 또는 문화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로 퍼진 한류, 이 한류에는 우리 전통적인 것뿐만 아니라 K-팝이라든지 다양한 현대적인 문화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태권도 같은 스포츠도 굉장한 한류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 음식이라는 K-푸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으로 관광도 오게 됩니다. 이렇게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네트워크화해서 사실상 공공외교를 하는 것이 문화공공외교의 목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한국의 문화공공외교의 사례들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외국에서 한국 주간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과 이스라엘이 수교한 날이 언제다 하면 그때쯤 해서 이스라엘에서 한국 주간 행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간 행사에는 K-팝 페스티벌이라든지 또는 퀴즈라든지 한국어 말하기 대회라든지 한국 영화를 보여준다든지 다양한 공연들을 하는 것이죠. 또는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또 다양한 한글 쓰기라든지 또는 한국 문학 독후감 대회라든지 또 유명한 한국 작가를 파견해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고요. 또 한식 요리 경연대회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식에 대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식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요리를 해보고 이것을 경연하는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한식에는 그냥 한식 자체에 대한 것도 있고 시식을 한다든지
같이 곁들여 먹는 전통주까지도 같이 만들어서 한국의 술 문화에 대해서 알린다든지 다양한 홍보, 교육, 전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예술 공연이라든지 영화 제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의 문화, 풍부한 문화를 알리는 것이 포함된다 하는 것입니다. 문화외교가 이렇다면 지식공공외교는 뭘까? 지식공공외교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을 잘 모른다 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제가 1980년대 말에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랬는데 영국에서 외국인들이 너 어디서 왔니?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이라고 하면 잘 모르는 거죠. 물론 한국 전쟁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한국이 어딘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은 결국은 한국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역사라든지 전통이라든지 한국이 이렇게 선진국으로 발전했는데 이런 발전상을 외국인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지식 공공외교를 하는 것입니다. 해외에 특히 한국 관련된 오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컴포트 워먼이라고 하는 위안부 문제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의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은 동해 병기 표기라든지 이러한 내용들도 포함됩니다. 또는 한국 역사를 중국 역사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한국을 이해시키는 것, 이것이 지식공공외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공공외교보다 한참 또 높여서 한국학과도 연결됩니다. 한국학이라는 것은 한국에 대한 학문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를 하고 또 다른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요원들 만드는 한국학 전문가를 만드는 것도 이 지식공공외교의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공공외교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책공공외교입니다. 정책공공외교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직접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요?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한국의 통일정책, 한국의 국제사회의 평화에 대한 정책, 또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정책, 이러한 현안들까지 포함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을 알린다면 그것이 중국의 입장도 아니고 일본의 입장도 아닌 우리의 입장을 알려서 우리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정책 공공외교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또는 외신 기자단이라든지 외교 사절단들에게도 자꾸만 이렇게 한국의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또는 미국 같은 곳에 하원의원, 상원의원 이런 사람들한테도 한국의 정책을 자꾸만 알림으로써 그들이 한국의 이해에 맞게끔 지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 공공외교는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가령 유력 정치인을 초청하는 거죠. 한국으로. 그럼으로써 우리 이래 가령 한국의 DMZ를 방문해 보면 북한의 위협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또는 한국전에 참전했던 참전용사 활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한국이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계속 이 평화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책 공공외교의 효과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는 미국 내 같은 경우 본다면 한인 정치단체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하원 의원에 삼선 의원까지 탄생했죠. 이런 사람들에게도 한국계인 사람들에게도 한국의 정책을 설명하면 좀 더 미국에서의 정책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 지식, 정책 공공외교를 정부가 추진했고요. 이것을 국민과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국민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일반 국민들, 그리고 NGO 단체들, 심지어는 우리가 기업들에게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CSR과 연관해서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도모시켰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의 공공외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책, 사업, 프로그램 이것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한국의 공공외교의 특색과 개념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